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멋진 신세계, 영어 원제목이 브레이브 뉴 월드예요. 저자는 올더스 헉슬리. 저자가 1894년생이고 1963년에 사망했으니까 정말 옛날 사람이네요. 저명한 생물학자 토마스 헨리 헉슬리의 손자로 이튼 학교를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다. 올더스 헉슬리는 재치와 풍자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무궁무진한 지적 정보까지도 전해주는 천재적인 작품들을 남겼다. 그는 역사, 철학, 종교 등 다방면에 관심을 보였고 D.H. 로렌스와도 친교가 있었다. 1921년 크롬 옐로우, 1928년 연애 대법을 발표했고 1936년 작품인 가자에서 눈이 멀어에서는 평화운동을 추구하는 작가 자신을 그렸다. 3차 세계대전을 가상으로 그린 소설 원숭이와 본질은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이 제3세계로 도피하는 행로를 보여주고 있다. 멋진 신세계는 1932년 작품으로 과학의 발달로 인간이 모두 인공적으로 제조되는 미래 사회를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20세기에 쓰인 미래소설 가운데 가장 현실감 있는 작품으로 손꼽힌다. 먼저 시대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런던이고요. 포드 632년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포드가 1863년생이니까 2495년 미래를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경이 되는 주요 무대는 중앙인공부화 조건반사 양육소라는 곳입니다. 당시 인류는 인공부화기를 통해서 대량 생산되고 있었는데요. 보카노프스키 법에 따라서 5개의 계급으로 분류해서 각각 계급마다 정해진 개체수만큼 인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5개 계급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렇게 5개 계급이고요. 각 계급마다 플러스 아니면 더블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이렇게 4개 단계로 아주 구분이 되고 있어요. 알파 계급이 가장 최고 엘리트층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계급을 도와주는 조력자를 할 수 있는 베타 계급들, 그리고 감마, 델타, 엡실론 같은 노동자 계층으로 나눠집니다. 노동자 계층 중에서도 조종사라든가 뭐 기계라든가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감마 계급에 주로 속해 있고요. 델타가 노동자 집단 중에서도 기계공, 엡실론은 노동자 중에서도 최하위층으로 체구도 작고 지능도 아주 낮습니다. 그럼 주요 등장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버나드 마르크스, 알파 플러스 계급입니다. 수면시 교육의 전문가고요. 심리학자입니다. 또 한 명의 주인공 헬름 홀츠 왓슨, 역시 알파 플러스 계급이고요. 전형적인 알파 플러스 계급으로 지력도 우수하고 외모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 사람은 감정공학대학 창작과 강사고요. 감정기사라고 합니다. 버나드 마르크스와 헬름 홀츠 왓슨 같은 경우는 똑같은 알파 플러스 계급인데 버나드 마르크스는 외모에서 좀 결함이 있어요. 체구가 몹시 작고 아마 외모도 헬름 홀츠만큼 잘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여주인공 레니나가 있습니다. 레니나는 베타 그룹에 속해 있고요. 양육소 소장인 토마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뒷부분부터 아니 중간 이후부터 나오죠. 존이라고 하는 야만인이 있고요. 존의 엄마인 린다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토마킨 소장은 존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이 시대는 인공부화기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되는데요. 정상적인 성장을 억제하면 그에 대응한 발화현상으로 8에서 96개까지 증식이 일어납니다. 최대 96명의 쌍둥이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예요. 표준형 남녀, 균등한 집단, 공장 노동자, 대량 생산을 생물학에 적용하여 공유, 균등, 안정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죠. 먼저 저장실 광경을 좀 보겠습니다. 수많은 병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이동하는 동안 돼지의 복막 조각과 난자가 삽입됩니다. 계급 예정계가 필요한 숫자를 수정계에 전달하면 수정계는 계급 예정계가 요구하는 태아를 보내줍니다. 태아 저장실에서는 267일째 아침 출산실에서 태아가 독립적인 존재로 출산을 합니다.
정확하죠? 267일째, 약 38주 후죠. 이 기간 동안에 태아는 여러 가지로 처리를 당하는데요. 이 처리를 하는 거는 보카노프스키법이라고 해서 5개 계급으로 분류해서 각 계급마다 필요한 개체수만큼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을 주로 하게 될 하층 계급은 지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능보다 육체의 성장에 맞도록 하고요. 이럴 때는 산소 공급을 적게 함으로써 두뇌의 성장을 저지합니다. 그 결과 20세의 성인과 6세의 성인이 만들어지고 또 열 조건 반사 습성 단련을 통하면 열대 지방이나 극한 지방에서도 원기왕성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아의 경우는 70%는 아예 불임료로 만들어버립니다. 출산실에서는 육아 보육실, 신파블록식 조건 반사 양육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전기, 자극, 사이렌 등으로 공포를 주입해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 본능적 증오심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길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세뇌 교육이죠. 예를 들어서 책과 장미꽃에 대한 증오 훈련을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책과 장미꽃을 마음껏 접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전기를 흐르게 해서 아이들에게 고통과 공포를 심어주죠.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은 책을 공포의 대상으로, 장미꽃을 혐오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책과 장미꽃에 대해서 증오를 심는 것은요, 하층 계급으로 태어난 아이가 독서로 인해서 노동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요. 꽃, 그러니까 전원과 자연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공장을 분주하게 바삐 돌아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싫어하게끔 만드는 거죠. 또한 수면식 교육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잠자고 있는 동안 필요한 내용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겁니다. 이 교육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깐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헬리콥터 조명 기구를 만든 작은 공장 안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코가 거의 없다시피 뭉그러진 83명의 새카만 단두의 델타 계급의 노동자들이 냉각 아변을 하고 있었다. 4개의 추가 달리고 철커덕철커덕 하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기계 56대가 매브리코의 붉은색 감마 계급에 속한 56명의 노동자에 의해 조작되고 있었다. 주조소에서는 더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조건 반사 교육을 받은 107명의 세네갈 출신의 엡실론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머리통이 길고 모래빛 머리칼에 골반이 좁고 모두 1m 69cm에서 20mm 안팎의 신장을 가진 33명의 델타 계급에 속한 여자들이 나사를 깎고 있었다. 조립실에서는 2개 조로 나누어진 감마 플러스의 난쟁이들이 발전기를 조립하고 있었다. 2줄의 낮은 작업대가 마주보고 있었고 그 가운데 부품이 실린 운반 벨트가 움직이고 있었다. 47명의 금발머리가 47명의 갈색머리와 마주보고 있었다. 47개의 들창코가 47개의 매브리코와 마주보고 있었고 47개의 주걱턱과 47개의 움푹 들어간 턱이 마주보고 있었다. 조립이 끝나자 18명의 똑같이 생긴 갈색 곱슬머리 여자들이 초록색 옷을 입고 검사를 하고 다리가 짧고 왼손잡이인 34명의 델타 마이너스 남자들이 그것을 상자에 넣었고 새파란 눈과 주근깨 두성이의 63명의 엡실론 전응아들이 대기 중인 트럭과 전차에 그것을 적재했다. 이곳에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난 적이 거의 없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단 하나의 가치는 이거다. 만인은 만인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 말은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만 속해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사회에서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만 속해 산다는 것은 오히려 죄악시되고 있었다. 남녀가 결합하여 아이를 낳는 태아 생식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가족이라든가 가정,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다. 이 사회는 개인이 감정을 가지면 사회는 동의하기 때문에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는데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마라고 불리는 코카인을 대신할 만한 물질이다.
소마는 매일 일정량을 배급받는데 행복감을 주고 마취시키고 유쾌한 환각 증세를 일으킨다. 다만 수명을 단축하는 부작용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 소마를 알아서 먹는데 가벼울 때는 반 그램 정도,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여러 알을 한꺼번에 먹기도 한다. 많은 양의 소마를 먹었을 때는 긴 시간 동안 깨어나지 않는데 그 시간 동안 그 소마를 먹은 사람은 아주 황홀한 시간을 꿈처럼 보낸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이런 격언이 있다. 과거와 미래의 골치를 앓지 말고 소마 1g만 마시면 현재만이 있을 뿐. 군중들의 소요 상태가 생기면 기체 상태의 소마가스를 살포한다. 또 물권총이라는 것도 있는데 물권총을 맞은 사람은 뼈, 힘줄, 근육이 거의 물 상태의 젤리로 변하여 쉽게 제압당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일은 매우 드물고 사람들은 소마만으로도 충분히 통제당한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과 고민, 어떤 문제도 없이 오직 쾌락과 유의와 즐거움만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다. 그에 걸맞게 성호르몬껌, 진동 진공 마사지, 향수 파우더 분사기, 그리고 생생한 촉감까지 느낄 수 있는 촉감 영화, 장애물 골프, 전자골프. 이 전자골프는 요즘으로 보면 스크린 골프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모든 이동수단은 헬리콥터 택시로 이동한다. 그리고 색채 오르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영상기 같은 거를 말하는 거고요. 인조 음악 장치로 그 분위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음악들이 다양하게 연주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뮤직 플레이 같은 거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외모는 신진대사를 조종해서 젊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60세까지 다 젊은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대신 60세가 지나면은 그대로 사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도 고통도 고민도 불만도 없는 이 사회에서 뭔가 작은 변화가 꿈틀댑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버나드 마르크스와 헬렘 홀츠는 자기들이 교육받지 않은 뭔가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책에 소개된 두 사람의 대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버나드의 방 안에 푹신한 의자에 편안한 자세로 몸을 뻗고 누웠을 때 헬렘 홀츠가 다시 말을 꺼냈다. 자네는 지금까지 자네의 내부에 무엇인가 숨어 있어서 자네가 그것을 끄집어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느껴본 적이 없나? 자네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여분의 힘과 같은 거 말일세. 그러니까 터빈 속을 통과하지 않고 폭포로 그냥 떨어지는 물과 같은 거 말이야. 그는 버나드를 무엇인가 질문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혹시 사정이 다르다면 우리가 느낄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감정 말인가? 헬렘 홀츠는 고개를 저었다.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 무언가 내가 이따금 느끼는 야릇한 감정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무언가 내가 이야기할 중대한 것이 없고 그것을 표현할 능력도 있다는 기분이야. 단지 그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데다가 그 능력을 도무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감정이야. 혹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글 이외의 표현 방법이 있다면 또는 지금과 다른 것에 대해 쓸 수 있다면 무언가 훨씬 중요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다 강렬하고 보다 격렬한 거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까? 한편 버나드도 그토록 원하던 레니나와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오후 내내 고집스러울 정도로 우울한 표정입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이야기하려 들지도 않고요. 나는 그냥 나대로 있고 싶습니다. 울적한 나대로가 좋습니다. 아무리 즐거울지라도 타인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자의식이 완전히 제거된 이 사회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죠. 게다가 버나드는 성난 파도가 치는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치 나 자신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더 나다워진 것 같다는 말입니다. 다른 어떤 완전한 것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이 독립된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라는 조직체 속의 한 세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기분 말입니다. 레니나, 당신도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는 레니나는 미칠 지경이었죠. 레니나는 그가 소문대로 성장 과정에서 이상한 물질이 투입된 게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레니나와 버나드가 뉴멕시코에 있는 야만인 보호구역으로 여행을 가기로 한 거죠. 야만인 보호구역은 고압 전선의 철책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함부로 누군가가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다만 알파 플러스 계급 이상의 소수만 연구의 목적으로 방문이 허가가 되는데요. 버나드의 자격으로 레니나와 함께 그곳을 여행하기로 합니다. 보호구역 안에서는 옛날 방식으로 태아 생식, 즉 남녀가 결합하여 아이를 낳는 태아 생식이 이루어지고요. 갓난아이는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며 자랍니다. 가족이라는 구성이 있고요. 그리고 조건 반사적 습성 훈련 없이 기독교 신앙과 토템, 미신 신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인디언들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버나드가 야만인 보호구역에 가겠다고 하자 소장은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잠깐 들려줍니다. 아마 20년 전일 거야. 아니 25년쯤 전일까? 나도 자네와 같은 기분이었어. 야만인들을 보고 싶었던 거야. 뉴멕시코 여행을 위한 허가를 받아 여름 휴가를 떠났지. 그 당시 내 것이었던 소녀를 데리고 갔었어. 그녀는 베타 마이너스였어. 소장은 잠시 눈을 감는다. 그러다가 휴가의 마지막 날 그녀가 그만 없어져 버린 거야. 우리는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는데 그녀 혼자 산보를 하러 갔음에 확실해. 여하튼 내가 눈을 떠보니 그녀가 없더라고. 그녀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그녀를 찾지 못했어. 사실 그 후로 나는 때로 그 사건을 꿈속에서 보는 적이 있어. 천둥 소리에 깨어났을 때 그녀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나무 사이를 헤매며 그녀를 찾는 꿈을 꿀 때가 있어. 그는 입을 다물고 회상에 잠겼다. 큰 충격을 받으셨겠군요. 버나드는 거의 부럽다는 듯이 말했다. 소장과는 달리 버나드의 여행은 별다른 사고 없이 평온했습니다. 보호구역 내 감독관은 다음과 같이 이 지역을 묘사합니다. 약 6만의 인디언과 후녀라들, 전적인 야만인, 우리의 검사관들이 이따금 방문합니다. 그것 말고는 문명사회와 전혀 접촉이 없습니다. 아직도 구역질하는 습성과 풍습을 지니고 젊은 숙녀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과 가족들, 조건 반사적 습성 훈련은 없고 망측한 미신들, 기독교와 토템 신앙과 조상 숭배, 주니어와 스페인어와 아사파스카너와 같은 죽은 언어들, 퓨마, 바늘 다람쥐, 그 밖에도 사나운 맹수들, 전염병, 승려, 독이빨을 가진 도마뱀들. 레니나는 이런 곳이 보고 싶어서 휴가를 오자고 한 버나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휴가를 마저 즐기기 위해서 이 구역의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멜파이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그곳은 무엇보다도 더러운 먼지, 쓰레기 더미, 개, 파리가 보였습니다. 레니나는 불쾌한 나머지 우거지상을 짓고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게다가 난생 처음 본 늙은이의 얼굴은 흑요 속으로 만든 가면처럼 검고 깊은 주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가 없는 입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입술 언저리와 턱 양편에 난 몇 가닥의 긴 수염은 검은 피부 위에서 거의 희게 빛났습니다. 그의 몸통은 굽어 있었고 살이 전혀 붙지 않은 뼈다귀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요? 레니나가 속삭였다. 레니나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말미암아 휘둥그레져 있었다. 레니나가 사는 세상은 노인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내 분비물이 인위적으로 청춘기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대비하고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을 30살 때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며 젊은 피를 그들에게 수혈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60살까지는 젊음이 원상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인디언 복장의 젊은이를 만납니다. 그 청년은 영어로 구사할 수 있는 백인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의 엄마와 함께 보호구역 출신이 아닌 타지 출신이었습니다. 린다라고 불리는 이 젊은이의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임신한 상태로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곳에 들어왔는데 젊은이 아버지가 되는 어떤 남자와 함께 이곳을 왔다가 그녀 혼자 절벽 밑으로 추락하여 이곳에서 구조되었던 것입니다. 버나드가 휴가 오기 전 수정에서 들었던 짧은 이야기 한 토막, 바로 그 여자가 이 아이의 엄마였고 존이라고 불리는 이 젊은이는 토마킨 소장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버나드는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문명 세계로 돌아옵니다. 존은 이 새로운 세계에서 야만인이라고 불리면서 그들의 연구 대상이 되죠. 모든 관심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버나드가 야만인에 대해서 보고하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만인은 놀랍게도 문명의 여러 가지 발명품에 대해 경악이나 외경의 감정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린다라는 여자의 입을 통해 이미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인 모양입니다. 린다란 그의 차마 버나드는 어머니란 말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죠. 또한 그가 이른바 영혼이라는 것에 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모양입니다. 그는 영혼이라는 것이 물질 환경과는 독립된 것이라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인정하는 것은 야만인이 문명화가 지니고 있는 유치성을 너무나 안이한 것, 아니 그의 표현을 빌자면 너무 값싼 것으로 여기는 태도에 본인도 수긍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버나드의 이 말은 무스타파 총통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나중에 그가 추방당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러나 버나드의 보고는 계속됩니다. 야만인은 소마를 먹기를 거부합니다. 또 왜 그의 엄마를 그냥 애미라고만 표현하네요. 그의 애민 린다라는 여인이 계속 휴일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몹시 시리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애미 요새하고 용모가 극히 징그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자주 보러 가고 그녀에게 큰 애착을 느끼고 있다는 것 같다는 사실은 특기할 가치가 있겠습니다. 이 사실은 유년기의 조건 반사 훈련 여하에 따라서 인간은 자연적 충동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흥미있는 신뢰가 될 것입니다. 존에 대한 보고는 갈수록 그 양이 많아졌겠죠. 많은 사람들이 버나드를 통해 존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느 날 캔터베리 공동체 성가당 대주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존이 이들을 만나주기를 거부합니다. 버나드는 애가 탔지만 존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대주교는 잔뜩 화가 난 채로 돌아가야 됐고 버나드는 인기 절정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날 마음이 울적해진 버나드는 소마를 4알이나 삼켰습니다. 그리하여 아침이 되었을 때 버나드는 비참한 현실의 시간과 공간의 상태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런 버나드에게 야만인은 예상치 않게 동정심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고하죠. 나 같으면 당신이 누렸던 거짓되고 기만적인 행복을 맛보느니 차라리 불행 쪽을 택하겠습니다. 존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문명 세계에서 세뇌 교육 대신에 존은 셰익스피어 전집을 읽고 자랐기 때문이죠. 그가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책, 그것은 셰익스피어 전집이었었는데 그곳에서 오셀로, 리어왕, 맥베드, 로미오와 줄리엣, 사실 그는 이 문명 세계에 와서 모든 상황을 셰익스피어의 문구와 비교해 보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자기와 너무 다름을 매번 실감합니다. 그리고 헬레몰츠 역시 권위자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독을 노래한 시를 썼는데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강의할 때 자기 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봤죠. 금기시대는 고독을 주제로 시를 썼으니 당연히 교육에 위배되는 글이었겠죠. 결국 그 두 사람은 이 문명사계에서 요주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만인 존은 셰익스피어의 구절을 계속 인용하면서 그들의 정신세계를 점점 자극하게 됩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은 이 문명사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시위까지 벌이게 되죠. 결국 세 사람은 체포되고 신문 과정에서 총통을 만나게 됩니다. 야만인은 총통과의 대화 중 그 역시 셰익스피어를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것이 금서가 되었나요? 총통은 어깨를 움찔하며 대답했죠. 낡았기 때문이지. 그것이 주된 이유일세. 이곳에서는 낡은 것은 전혀 쓸모가 없단 말일세. 그것들이 아름다워도 그렇습니까? 특히 아름다운 것이면 더욱 그렇지. 아름다움은 매력적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낡은 것에 사람들이 매혹되는 것을 원치 않아.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를 바라는 입장일세. 하지만 새로운 것들은 매우 바보스럽고 끔찍합니다. 헬리콥터만이 날아다니고 키스하는 촉감을 느끼는 연극 따위들.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오셀로를 보여주지 그러세요. 아까 말했듯이 그건 낡았어. 게다가 보여줘도 이해하지 못할 때니까. 그럼 무언가 오셀로 같은 것이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작품은 나올 수 없어. 우리의 세계는 오셀로의 세계와 같지 않기 때문이야. 강철이 없이는 값싼 플리버 승용차도 만들 수 없어. 사회의 불안정 없이는 비극을 만들 수 없는 것이야. 세계는 이제 안정된 세계야. 인간들은 행복해.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단 말일세. 얻을 수 없는 것은 원하지도 않아. 그들은 잘 살고 있어. 생활이 안정되고 질병도 없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하게도 격정이니 노령이란 것을 모르고 살지. 모친이나 부친, 아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연인과 같은 격렬한 감정의 대상도 없어. 그들은 조건 반사 교육을 받아서 사실상 마땅히 행동해야만 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뭔가가 잘못되면 소마가 있지. 자네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창밖으로 집어던진 건 말일세. 그러나 야만인은 완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셀로는 훌륭합니다. 이곳의 촉감 영화보다도 그것이 더 훌륭합니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 총통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안정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할 희생인 거야. 우리는 행복과 소위 말하는 고도의 예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해. 우리는 고도의 예술을 희생시킨 셈이지. 대신 촉감 영화와 방향 오르간을 제작한 걸세. 그것들이 관중에게 유쾌한 감정을 듬뿍 선사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어. 모든 변화는 안정을 위협해. 우리가 새로운 발명을 선뜻 적용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순수 과학에서의 모든 발견은 유해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거든. 과학도 때로는 적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다루어야 돼. 야만이는 그 어휘를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 과학. 과학이란 헬리콥터를 만드는 무엇이고 추수 때의 춤을 조롱하는 것이고 얼굴에 주름이 가거나 이가 빠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무엇이라는 인상이었다. 행복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예술뿐만이 아니야. 과학도 마찬가지야. 과학은 위험한 것이야. 우리는 그것을 용이 지도하기에 묶어놓고 재갈을 물려놓아야 해. 그리고 결국 총통은 버나드를 아일랜드로 전출시킵니다. 그 섬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재미있는 남녀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지. 어떤 이유로 지나치게 자아의식이 강해서 공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는 곳이야. 정통에 만족하지 않고 나름대로 독특한 사상을 가진 인간들이 사는 곳이지. 한마디로 말해 지나치게 인간다운 인간들이야. 사실 나는 그들이 부럽다네. 그러나 나는 양자택일을 해야 했어. 나는 후자를 택하고 과학을 버렸지. 모든 행복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야. 왓슨 군, 자네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야. 자네는 미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불해야 하는 걸세. 나 역시 진리에 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대가를 지불했던 거고. 하지만 총통께서는 섬으로 가시지 않았잖아요. 야만인이 긴 침묵을 깨고 말했다. 그것이 내가 지불한 방식이었어. 다시 말해서 행복하기 시중 드는 쪽을 택하는 방법으로 나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시중을 들기 시작한 것이지. 그건 그렇고 왓슨 군, 자네는 어떤 쪽으로 가고 싶나? 헬름홀츠는 푹신한 의자로부터 일어났다. 나쁜 기울수록 좋습니다. 기후가 나쁠수록 좋은 글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왓슨 군, 난 자네의 정신을 좋아하네. 정말 마음에 드네. 이렇게 해서 포클랜드로 헬름홀츠의 유배지는 정해졌습니다. 이제 야만인과 총통만이 남았죠. 예술과 과학, 총통 각하께서는 행복을 위해 너무 비싼 희생을 치르셨군요. 그 밖에 또 희생한 것은 없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종교지. 과거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네. 그러니까 9년 전쟁 이전의 말일세. 자네는 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겠지? 총통은 방을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가서 벽 속에 설치한 거대한 금고를 열었다. 그곳에서 검고 두꺼운 책을 꺼냈는데 책의 제목은 신구약 겸용 성서였다. 이것도 읽지 않았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 총통은 또 한 권을 건네주었다. 윌리엄 제임스의 다양한 종교 경험. 신에 대해 알고 계시면 왜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에게 오셀로를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지. 그 저서들은 몇백 년 전에 있던 신에 대한 것이지 현재 신에 대한 것은 아니야. 옛날에는 대단히 어려운 노력을 거치고 오랜 수양을 쌓아야 겨우 도달을 되는 게 미덕이었지. 그러나 이제 반그램짜리 2살만 삼키면 그러한 수양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말일세. 이제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네. 그러니까 덕성의 반은 적어도 병 속에 지참하고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야.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도 기독교 정신을 터득하는 것, 그것이 소마의 본질일세. 그리고 이곳에는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BPS 요법을 강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BPS는 격정 대용약이라고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신체의 모든 조직에 아드레날린을 충만시키는 요법일세. 공포와 분노의 효과를 가져오는 완전한 생리학적 대용물일세. 데스데모나를 살해하고 오셀로에 의해 살해당한 것 같은 강장직주 효과를 얻으면서도 전혀 불편한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 하지만 저는 불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여건을 안락하게 만들기를 좋아하네. 하지만 저는 안락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신을 원합니다. 시와 진정한 위엄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저는 죄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군 그래.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야만인은 반항적으로 다시 한번 말했다. 저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무스타바 총통은 어깨를 추스리며 말했다. 그럼 마음대로 하게. 그리고 야만인은 총통에게 버나드나 헬름홀츠와 같이 그 섬들로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총통은 허락하지 않죠. 왜냐하면 야만인은 좋은 연구 대상이니까요. 그러나 실험 대상이 되기 싫은 야만인은 퍼트넘과 엘즈테드 사이에 위치한 언덕 마루에 서 있는 낡은 등대를 자신의 은신처로 택하고 숨어버립니다. 그곳에서 야만인은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자기 정화를 한층 더 완전하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죠. 겨자를 뜨거운 물에 끓여서 먹고 구토하고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리고 이런 기이한 광경은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시체에 몰려드는 독수리처럼 보도진들이 몰려옵니다. 야만인은 그 보도진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활을 쏘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때로 그는 죽은 엄마 린다를 생각하며 또 때로는 그가 사랑했던 레니라를 생각하며 더욱더 괴로워하며 자기를 자학합니다. 그리고 수선스러운 기자들과는 달리 숙련된 거물 촬영 기사인 다윈 보나파르트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일 후 서리주의 야만인이란 제목으로 개봉되어 서유럽의 인류 극장에서 어디서나 보고 듣고 촉감될 수 있었죠. 이 영화의 파급 효과는 매우 즉각적이고 엄청난 것이어서 그것이 개봉되던 날 오후 존이 숨어 사는 시골풍의 정적은 머리로 몰려드는 헬리콥터들로 인해 갑자기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메뚜기처럼 왔습니다.
그들은 야만인이 자기 스스로 채찍으로 때리는 기이한 광경을 보려고 몰려든 것이죠. 군중들은 야만인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채찍, 채찍. 우리는 채찍질을 원한다. 우리는 채찍질을 원한다. 처음 군중을 향해 휘두르던 채찍은 결국 스스로 그의 어깨를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기이하게도 고통이라는 공포의 마력에 끌려 한편으론 그들의 조건 반사 훈련이 그들에게 뿌리 깊게 박아놓은 협동하는 습성과 단결과 화합의 욕망에 이끌려 그들은 야만인의 미친 것 같은 동작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야만인은 자신의 반역적인 육체를 때리고 군중들 역시 서로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죽여라, 이것을 죽여라. 야만인은 계속 외쳤습니다. 결국 이 난동은 소마가스가 살포되고 나서야 잠잠해졌죠. 그날 저녁 폭스백을 가로질러 날아온 헬리콥터의 무리는 10km에 걸친 검은 구름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등대의 문은 빠끔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밀고 들어가 아치형 복도를 통해 위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보았을 때 그 아치의 정상 바로 밑에는 두 다리가 대롱거리고 있었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마치죠. 저는 이 책을 읽고 이것이 9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생생한 현재의 모습이 교차되는 것 같았어요. 많은 SF 영화에서 보여줬던 굉장히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이었던 모습들, 병 속에 담긴 태아,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그 많은 생명들, 마치 자동차를 찍어내듯 사람을 찍어내는 그런 대량 생산의 미친 과학의 모습.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7장의 총통과 야만인의 대화 속에 다 들어있죠. 야만인이 요구했던 그 불행했던 권리를 다시 한번 읽으며 이 책의 리뷰를 마칠까 합니다. 나이를 먹어 추해지는 권리, 매독과 암의 권리를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이가 들끓을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 저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책의 영어 원 제목이 브레이브 뉴 월드였잖아요. 왜 원더풀 아니면 나이스 이런 단어를 붙이지 않고 브레이브를 붙였는지 저는 이 대목에서 그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긴 리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